네, 엄마 안녕.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여섯 번째 녹음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만난 사람은 루비였죠. 루비 가든의 이름을 지어준 루비. 에밀이랑 결혼해서 에밀이 루비한테 바친 선물 같은 놀이공원이었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을 끄려고 하다가 에밀이 다쳤고요. 에밀이 다친 후에 루비는 루비 가든을 괜히 세웠다고 후회하는 장면까지 읽었어요. 그럼 그 후를 읽을게요. 노부인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에디는 드넓은 옥빛 하늘을 올려다봤다. 똑같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루비 가든을 만든 사람이 누구든 그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남편 일은 정말 안 됐습니다. 달리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루비는 쌩긋 웃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화재 사건 이후로도 세 아이를 키우며 오래도록 살았어요. 에밀이 아파서, 에밀이 아파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요. 내가 쉰이 조금 넘었을 때 에밀은 저 세상으로 떠났지요. 이 얼굴에 주름이 보이지요? 그녀는 뺨을 약간 들면서 말을 이었다. 주름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있지요. 에디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대꾸했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우리가 만난 적이라도 있습니까? 루비 가든에 오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다시는 그곳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과 손자들이야 그곳에 갔지만 난 가지 않았어요. 내가 꿈꾸는 천국은 바다에서 멀리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내겐 북적이던 식당이 바로 천국이었죠. 소박한 생활을 하고 에밀과 연애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에디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다. 숨을 내쉬니 하얀 입김이 나왔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지요? 부인의 사연이나 화재, 그런 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앞서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곳은 우리 이전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도 그렇고요. 노부인은 손가락을 톡톡 부딪히며 말을 이었다. 에밀이 없었으면 난 남편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루비 가든은 없었을 테지요. 가든이 없었다면 당신이 거기서 일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에디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꾸했다. 그럼 저한테 직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 계신 건가요? 루비는 부드러운 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말해주려는 거예요. 엄마, 지금 탑인데 요 뒤부터는 훈이 목소리 들려줄게요. 엄마 안녕, 훈이에요. 지금부터 읽어줄게요.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버지가 그날 오후 해변의 나무 산책로 동쪽 끝 로켓지구 부근에서 쓰러지셨다고 했다. 다시 뭐. 열이 펄펄 끓는다면서 어디가 다시 뭐. 로켓 이고 거기서 웃었잖아. 로켓 그럼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럼 다시 끊어. 아니야. 읽어. 어디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버지가 그날 오후 해변의 나무 산책로 동쪽 끝 로켓 기구 부근에서 쓰러지셨다고 했다. 열이 펄펄 끓는다면서. 에디, 두렵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며칠 전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새벽에 홀딱 젖어서 집에 돌아왔다고 했다. 옷은 모래투성이었고 신발 한 짝도 잃어버린 채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서 바다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에디는 술 냄새도 났을 거라고 짐작했다. 어머니가 설명했다. 기침을 심하게 하셨단다.
상태가 악화되었지. 그때 당장 의사를 부르는 건데 어머니가 말꼬리를 흐렸다. 그날 아버지는 아픈 몸으로 출근했다. 언제나처럼 연장 꽃은 벨트와 망치를 챙겨서 갔다. 그런데 그날 밤 돌아와서는 먹지도 않고 잠자리에 들어 연신 마른 기침을 하면서 씩은댔다. 그리고 속옷이 흠뻑 젖도록 땀을 흘렸다. 다음 날은 몸이 더 안 좋아지더니 결국 오후에 쓰러지고 말았다. 병원에서는 폐렴이라 더구나 내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뭘 어쩔 수 있었나요? 에디는 어머니가 책임을 떠안는데 화가 났다.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건 술을 먹고 사고를 쳤기 때문인데 전화선을 타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너무 오래 바닷가에서 살아서 숨을 쉬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이제 바닷가가 떨어진 병원에 누워 있자니 물에 오른 물고기처럼 몸이 더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합병증이 찾아왔고 가슴에 응어리가 생겼다. 그저 그만한 상태의 안정을 찾았다가 다시 심각한 상태로 변했다. 친구들은 하루면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일주일 후면 집에 가겠지 라고 말을 바꾸었다. 아버지가 결근을 하자 에디가 공원에 나가 일을 도왔다. 택시 운전을 마치고 저녁에 나가서 선로에 기름칠을 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점검했다. 레버를 테스트하고 정비실에 고장난 부품을 고치기까지 했다. 에디는 아버지의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 공원 주인이 그의 노력을 높이 사서 아버지가 받던 급여의 절반을 주었다. 에디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줬다. 어머니는 밤낮 없이 아버지의 병상을 지켰다. 에디와 마거릿은 어머니의 아파트를 청소하고 장을 봤다. 10대 시절 에디가 공원 일을 따분하다고 불평하면 아버지는 뭐야, 내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쏘아붙이곤 했다. 나중에 에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는 공원에 취직하라고 권했다. 에디가 웃음을 터뜨리려고 하자 아버지는 또 다시 뭐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쏘아붙였다. 에디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마가릿과 결혼해서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말할 때도 아버지는 뭐야, 내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톡 쏘았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에디가 여기 루비 가든에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하고 있었다. 결국 어느 날 밤 어머니의 재근에 못 이겨 에디는 병원으로 갔다. 천천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랜 세월 에디와 말을 안 하고 살아온 아버지는 이제 힘이 없었다.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을 지켜봤다. 에디는 한마디라도 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날 뿐이었다. 그는 양손을 들어 기름때 묻은 손톱을 아버지에게 보였다. 정비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말했다. 걱정 말게. 자네 아버지는 잘 버틸 거야. 그렇게 끈질긴 사람은 못 되거든. 부모는 자식을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놓아버린다. 자식들은 부모를 벗어나려고 떠나버린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칭찬하거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으로 그들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이제 스스로 업적을 이루어 간다. 자식들은 나중에 피부가 늘어지고 신장이 약해진 후에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들이 쌓아온 내력과 성과가 부모의 사연과 업적 위에 쌓이는 것임을 돌을 쌓듯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라는 물살 속에 그렇게 쌓여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에디는 말할 수 없이 공허한 분노를 느낀다. 간호사는 아버지가 우유라도 사러 간 것처럼
가 버리셨다고 말했다. 결국 아버지는 평생 새장 안에서 맴돌며 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에디는 노동자의 아들들이 그렇듯 아버지가 평범한 삶과 맞서서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바닷가에서 인사불성이 되었던 취객에게 영웅적인 면은 눈꼽만치도 없었다. 다음 날 그는 부모님의 아파트로 갔다. 두 분의 침실로 가서 아버지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 서랍을 몽땅 뒤졌다. 동전, 넥타이핀, 작은 브랜디, 병, 고무밴드, 전기료, 무지서, 펜, 인어가 그려진 라이터. 에디는 마침내 카드 한 벌을 찾아냈다. 에디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장례식은 소박하고 간단했다. 얼마 동안 어머니는 미망 속에 살았고 남편이 곁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 남편에게 라디오 볼륨을 줄이라고 소리쳤고 음식도 둘이 먹을 만큼 준비했다. 베개도 두 개 모두 서로 푹신하게 만들었다. 자는 사람은 한 명뿐인데도. 그러던 어느 날 밤, 에디는 어머니가 조리대에 접시를 쌓아둔 걸 봤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에디가 말하자 어머니가 대꾸했다. 아니다, 됐다. 내 아버지가 치우실 게다. 에디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떠나셨어요. 떠나다니 어딜? 다음날 에디는 택시 회사의 배차 담당자에게 가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2주 후 그는 마거릿과 짐을 싸서 어머니가 사는 건물로 이사했다. 에디가 자랐던 비치우드가의 아파트 6B호였다. 좁은 골목에 있는 그 아파트는 부엌 창문으로 해적 문마가 보였다. 에디는 어머니를 지켜볼 수 있는 일자리를 구했다. 매년 여름마다 배운 일, 루비가 든이 정비사가 된 것이다. 에디는 이런 말을 누구에게도 내뱉지 않았지만 죽은 아버지를 원망했다. 벗어나려고 애쓰던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발목을 붙였다니 아버지가 무덤 속에서 웃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에디는 곧 이 일이 자신에게 썩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37번째 생일. 37살 아침 식사가 식어가고 있었다. 소금이 어디 있지? 에디가 노엘에게 물었다. 노엘은 입안 가득 소세지를 넣고 우물거리면서 옆 테이블에 놓인 소금병을 집어들었다. 소금병을 건네며 그가 우물우물 말했다. 여기 있네. 생일 축하해. 에디는 소금병을 받아서 짜증내는 듯 마구 흔들었다. 이 식당은 테이블에 소금병 놓아두는 게 그렇게 힘든가? 자네가 식당 지배인도 아닌데 상관하지 말라고. 노엘이 말하자 에디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침인데 벌써 후덥지근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늘 토요일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노엘은 세탁소에서 일을 했는데 에디가 루비가든의 정기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 세탁을 노엘이 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 미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대통령에 출마하지? 아직 애 같은데. 노엘이 불뚝 물었다. 그를 쳐다보니 라이프 지에 실린 젊은 대통령 후보의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는데 에디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우리 또래라고. 장난 아니야. 노엘이 눈썹을 치으면서 묻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대통령이 되려면 나이가 지긋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먹을 만큼 먹었어. 에디가 중얼중얼 대꾸했다. 노엘은 잡지를 덮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봐, 브라이튼에서 일어난 사고 얘기 들었어? 에디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놀이공원 곤돌라 뭔가 툭 끊어지고 엄마와 아들이 18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노엘이 다시 물었다. 거기 직원 중 아는 사람 있냐? 이런 종류의 소식은 가끔 듣고 있었다. 다른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사고 소식. 에디는 말벌이 귀 옆에 윙대기라도 하듯이 몸을 떨었다. 그가 정비를 하고 있는 이곳 루비가든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 에디가 말했다. 아니, 브라이튼에서는 아는 사람 없어?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해변으로 가는 사람들이 기차역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수건과 우산, 샌드위치가 담긴 대나무 바구니를 든 사람들, 새로 나온 가벼운 접이식 알루미늄 의자를 든 사람도 있었다. 밀짚 모자를 쓴 노인이 시거를 피우며 지나갔다. 에디가 말했다. 저 사람 좀 봐. 분명 나무 산책로에서 시거를 던질 거라고. 그래, 그래서 나무 산책로에 떨어져 타기 시작하겠지. 나무에 바른 화학약품 때문에 냄새가 날 거야. 물론 연기도 나겠지. 어제도 4살도 안 된 아기가 식어 꽁초를 주워 입에 넣는 것을 들었다니까. 노엘이 눈살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그래서 에디는 다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래서 뭐긴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노엘이 소세지를 입에 떠 넣으면서 말했다. 자네는 정말 웃긴다니까. 자기 생일날 늘 이렇게 재밌게 지내나? 에디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오랜 어둠이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혼잡한 버스에서 옆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는 그날 정비실에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서 깨진 거울을 갈고 범퍼카의 충격 완화 장치를 새로 달아야지. 그는 브라이튼 공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누가 책임자인지 궁금했다. 오늘 몇 시에 끝나나? 바쁠 거야. 여름이잖아. 토요일이고. 어쩌지? 알잖아. 노엘이 또 눈썹을 치고 물었다. 경마장에 6시까지 갈 수 있겠지? 에디는 마가릿을 생각했다. 노엘이 경마장 얘기를 꺼낼 때면 늘 아내가 떠올랐다. 그러지 말고 가자고. 오늘 자네 생일이잖아. 노엘이 말했다. 에디는 포크로 달걀을 찍었다. 이제 너무 식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알았어. 그가 대답했다. 다시 준이에요, 엄마. 음, 놀이공원 일이 그렇게 나빴나요? 노부인이 묻자 에디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에게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갔고 저는 떠나지 못했어요. 다른 데서는 살지 못했죠. 진짜 돈도 벌어보지 못했고요. 뭔가에 익숙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의지하고 어느 날 깨어보면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구분이 되질 않지요. 똑같이 지겨운 일만 반복해요. 정비 아저씨가 되어서. 꼭 아버지처럼요? 에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당신을 힘들게 했지요? 에디는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다. 네, 그래서요? 아마 당신도 그를 힘들게 했을 거고요. 그래요?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마지막으로 말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당신을 때리려 했을 때 말이군요. 에디는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직장을 구해라 였지요. 대단한 아버지죠. 노부인은 입술을 살짝 물더니 말했다. 당신은 그 후 일을 시작했지요. 앞가림을 했고요. 에디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쏘아붙였다. 당신은 그 양반을 몰라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난 당신이 모르는 걸 알아요.
이제 그걸 당신에게 가르쳐 줄 때가 됐네요. 루비는 파라솔 끝으로 눈밭에 원을 그렸다. 에디가 그 원을 바라보자 시야가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가 다른 순간으로 접어드는 것 같았다. 이미지가 선명했다. 오래전 예전에 살던 아파트였다. 눈에 들어온 광경은 이랬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엌 식탁에 앉아 있고 미키 셰이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미키는 끔찍해 보였다. 몸이 젖은 채 양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더니 코를 만졌다. 그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미키에게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신발을 벗고 집에서 입는 드레스도 벗었다. 그리고 블라우스와 스커트에 손을 뻗었다. 에디는 방을 다 볼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말소리는 듣지 못했다. 웅웅하는 소음만 들릴 뿐이었다. 부엌에 있던 미키는 물잔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의에서 술통을 꺼내 들이켰다. 그리고 느릿느릿 일어나더니 갈지자 걸음으로 걸어가 침실 문을 열었다. 에디는 어머니가 옷을 반쯤 벗은 채 놀라서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미키가 흔들흔들 서 있었다. 어머니는 가운을 걸쳤다. 미키가 점점 더 가까이 오자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를 밀쳤다. 미키는 잠깐 꼼짝 않고 서 있더니 어머니의 손을 움켜잡고 벽으로 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를 부여잡고 몸을 기댔다. 어머니는 움찔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그의 가슴을 밀어냈다. 가운 앞섭을 꼭 움켜쥔 채로 어머니보다 훨씬 체구가 크고 힘이 센 미키는 수염이 거칠한 얼굴을 그녀의 뺨에 비벼댔다. 그녀의 목덜미에 눈물이 얼룩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에디의 아버지가 들어섰다. 비에 맞아 젖은 채였고 허리띠에는 망치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침실로 뛰어들어가 미키가 아내를 껴안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며 망치를 들었다. 미키는 양손으로 머리를 가린 채 에디의 아버지를 밀치며 문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가슴이 들먹거렸고 얼굴에는 눈물이 줄줄 흘렀다. 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고 마구 흔들었다. 그녀가 걸친 가운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아파트에서 뛰쳐나가면서 망치로 램프를 부숴버렸다. 그는 쿵쾅쿵쾅 계단을 내려가서 비 내리는 밤속으로 뛰어들었다. 저게 뭡니까? 도대체 저게 뭡니까? 에디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루비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녀는 눈밭에 그려진 원 옆으로 다가서서 원을 하나 더 그렸다. 에디는 내려다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의 눈에 장면이 잡혔다. 루비가든의 맨 가장자리에 비가 내리쳤다. 좁은 방파제가 바다 쪽으로 나 있었고 하늘은 검푸른색이었다. 미키 셰이는 비틀거리며 방파제 끝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누워서 검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나무 난간 밑으로 굴러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잠시 후 에디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는 아직도 망치를 손에 들고 여기저기 걸어다니다가 난간을 붙잡고 바다를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빗줄기가 들이쳤다. 옷은 흠뻑 젖었고 연장을 꽂는 가죽 벨트는 물에 불어서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는 파도 사이에서 뭔가를 봤다. 연장 벨트를 풀고 구두 한 짝을 벗었다. 나머지도 벗으려다가 포기하고 물로 풍덩 뛰어들었다. 미키는 밀려오는 파도 위로 계속 떠올랐다 가라앉았고 의식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연신 노란 포마를 삼켰다. 에디의 아버지는 바람 부는 바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미키에게 헤엄쳐 갔다. 그가 미키의 몸을 잡자 미키는 팔을 휘둘렀다. 에디의 아버지도 팔을 휘둘렀다. 하늘에 천둥이 치면서 빗줄기가 그들 위로 내리쳤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팔을 마구 휘둘렀다. 미키가 기침을 해대자 아버지는 그의 팔을 붙잡아 어깨에 둘렀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미키의 몸을 안고 해변 쪽으로 끌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물장구를 치자 파도가 뒤에서 그들을 끌어당겼다.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큰 파도가 밀려와서 부서지지만 에디의 아버지는 미키 겨드랑이 밑에서 파도를 버텼다. 다리로 물살을 저으며 앞을 보려고 눈을 계속 깜빡였다. 큰 파도를 타니 갑자기 몸이 해변 쪽으로 밀려갔다. 미키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숨을 헐떡였고 에디의 아버지는 바닷물을 뱉었다. 비가 내리치고 흰 포말이 얼굴에 밀려들자 두 사람은 신음소리를 내며 팔을 저었다. 길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마침내 높은 파도에 실려 모래사장으로 밀려갔다. 에디의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미키의 양팔을 붙잡고 부서지는 파도 더미 속에서 그를 끌어내려 애썼다. 파도가 물러가자 그는 마지막으로 미키를 해안으로 끌어올리고 털썩 주저앉았다. 입속에 모래가 들어갔다. 에디의 시선은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다. 마치 자신이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기진맥진했고 머리는 무거웠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아버지는 뭘 한 겁니까? 에디가 나직이 물었다. 친구를 구했지요. 루비가 말했다. 에디는 그녀를 쏘아보며 물었다. 친구요? 그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나 같으면 그 고주망태 녀석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 아버지도 그럴 생각으로 미키를 쫓아갔어요. 아마 죽이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미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요. 그의 단점을 죄다 알았으니까요. 아버지는 그가 취했다는 걸 알았어요. 판단력이 흐리다는 걸 알았지요. 하지만 오래전 아버지가 직장을 구할 때 루비가든의 주인에게 가서 일자리를 주선해준 사람이 미키였어요. 또 당신이 태어났을 때 없는 돈을 쪼개서 생활비를 보태준 사람도 미키였지요. 아버지는 오랜 우정을 중요하게 여겼고. 에디가 말을 끊었다. 잠깐만요. 그 자식이 어머니한테 한 짓을 봤잖아요. 봤지요. 미키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지요.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랍니다. 미키는 그날 오후에 해고당했어요. 전날 과음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채 제때 출근하지 못했지요. 그러자 상사는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그는 나쁜 소식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술을 마셔댔고 당신 어머니를 찾아올 때쯤에 만취 상태였어요. 그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싶었고 또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왔던 거죠. 당신 아버지는 야근 중이었고 어머니는 미키를 남편에게 데려가려고 했지요. 미키는 거칠긴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제정신을 잃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외로움과 간절함 때문에 충동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당신 아버지도 충동적으로 행동했어요. 첫 충동은 그를 죽이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충동은 그를 살려주는 것이 되었지요. 루비는 파라솔 끝 위로 손을 포갠 뒤 말을 이었다. 그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해변에서 홀딱 젖은 채 지쳐서 몇 시간이나 누워있다가 겨우 기운을 차려서 집으로 갔으니까요. 아버지는 젊지 않았지요. 벌써 50대였지요. 56이었죠. 에디가 멍하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 아버지는 결코 젊지 않은 나이에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느라 힘들었어요. 결국 약해진 몸에 폐렴이 찾아들었고 시간이 지나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미키 때문이군요. 에디가 말했다. 의리 때문이지요. 의리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죠? 루비는 쌩긋 웃으며 말했다. 글쎄, 없을까요? 종교 때문에, 조국 때문에, 가끔은 죽음을 무릅쓰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요. 에디가 어깨를 으쓱하자 그녀가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다 죽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어요. 두 사람은 눈 덮인 계곡에 오래 머물렀다.
에디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키 셰이는 어떻게 됐죠? 에디가 물었다. 몇 년 후에 혼자서 죽었어요. 술을 마시다 무덤으로 간 셈이에요. 그런 일을 저지른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에디가 이 말을 문지르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날 밤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요. 당신 어머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아내와 미키와 자신이 창피했거든요. 이번에서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침묵이 도피처였지만 결코 피난처가 되지는 못했죠. 여전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호흡이 느려지고 눈이 감겼어요.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의료진은 그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했어요. 에디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제과점 주인 나탄슨 씨의 집으로 또 전화가 걸려왔다. 그 후 어머님이 그의 침상을 지켰지요. 밤낮 없이 계속해서요. 그녀는 혼자 탄식했어요. 기도라도 하듯이 나직이 계속 중얼댔지요. 내가 어떻게든 했어야 했는데, 내가 손을 썼어야 했는데 라고. 어느 날 밤 의료진이 퇴근하는 바람에 그녀는 집으로 잠을 자러 갔어요. 다음날 새벽 간호사는 창문에 몸을 반쯤 걸치고 있는 당신 아버지를 발견했지요. 창문이라고요? 에디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묻자 루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아버지는 밤중에 깨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비틀 병실 저편으로 갔지요. 가서 있는 힘을 다해 창문을 올렸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당신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 이름도 불렀어요. 형 조의 이름도요. 미키의 이름도 불렀지요. 그 순간에는 심장에서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마 죽음의 빛이 다가오는 걸 느꼈겠지요. 당신들 어딘가에 병실 창문 밑에 거리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는 창틀 너머로 몸을 내밀었어요. 차가운 밤이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몸이 좋지 않은 그에게는 너무 습했지요. 그는 새벽이 오기 전에 눈을 감았어요. 그를 발견한 간호사들이 놀라서 그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들은 직장을 잃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자는 도중 죽었다고 말했지요. 에디는 놀라 뒤로 넘어졌다.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다. 질기디 질긴 아버지가 창밖으로 기어 나가려는 광경. 그는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설명이 되지 않는 삶과 설명이 되지 않는 죽음. 어느 것이 더 슬플까?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아시죠? 루비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당신 아버지는 1인용 병신을 쓸 형편이 아니었어요. 커튼을 사이에 두고 같은 병실을 썼던 남자 환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루비가 잠시 말을 멈춘 뒤 다시 말을 이었다. 그가 에밀이었지요. 내 남편이죠. 에디는 눈을 들었다. 마치 조각 퍼즐 맞추기 퍼즐을 막 끝낸 사람처럼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그렇다면 제 아버지를 보았겠군요. 네, 어머니도요. 밤마다 그녀가 서글퍼하는 소리를 들었죠. 서로 말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당신 가족이 궁금했어요. 그분이 어디서 일했는지 알게 되자 가슴이 몹시 아팠어요. 사랑하던 사람을 잃은 것처럼요. 내 이름을 딴 공원에서 일했다고 했지요.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운 기분이었고 그곳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지요. 그 바람은 천국까지 날 따라왔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순간까지도. 에디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식당 말인가요? 루비가 물었다. 그녀는 산속의 불빛을 손짓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 식당이 있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안전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더군요. 또 루비가든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 모두 안전하고 온전하기를 바랐지요. 사고를 당하고 화재를 당하고
싸우고 미끄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모두 말이에요. 남편 에밀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아늑한 곳에서 잘 먹고 따뜻하게 지내길 바랬어요. 그 사람들 모두 그렇게 지내길 바랐답니다. 루비가 일어나자 에디도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저는 그를 미워했어요. 노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끔찍하게 굴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더 끔찍해졌지요. 루비가 그에게 다가섰다. 에드워드. 그녀가 나직이 그를 불렀다. 정식 이름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독이에요. 그것은 당신 안에서 당신을 잡아먹지요. 흔히 분노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처럼 생각되지만 증오는 굽은 칼날과 같아요. 그 칼을 휘두르면 우리 자신이 다쳐요. 에드워드, 용서하세요. 처음 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가벼움을 기억하나요? 물론 에디는 기억했다. 통증이 다 어디로 갔을까 싶을 정도로 가벼웠다. 그건 아무도 분노를 안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분노에서 벗어나지요. 하지만 이제 저 세상으로 가려면 왜 분노를 느꼈는지, 왜 이제 분노를 느낄 필요가 없는지 이해해야 해요. 그녀가 에디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해요. 에디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의 세월을 떠올렸다.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어디에도 가지 못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그가 누렸을 어떤 인생, 될 수도 있었을 인생을 내내 생각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인생이었다. 에디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상 속의 인생을 더 갈구했고 모든 상실감을 아버지 탓으로 돌렸다. 그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제대로 된 직업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는 아버지가 떠안기고 떠난 더럽고 지루한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죽으면서 내 일부분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 후 난 발목을 잡혔고요. 루비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루비 가든을 못 떠난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에디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럼 뭐 때문이죠? 그녀는 치맛자락을 매만지고 안경을 고쳐 쓰더니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루비가 말했다. 만날 사람이 아직 2사람 더 있어요. 에디는 기다려봐요라고 말하려 했지만 찬바람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를 휘감아 버렸다. 모든 게 까맣게 변했다. 루비는 호련히 사라졌고 그는 여전히 산속에 있었다. 에디는 식당 옆 눈밭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침묵 속에 홀로 서 있다가 이제 루비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문으로 몸을 돌려 천천히 문을 열었다.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와 접시를 쌓는 소리가 들렸다. 갓 요리한 음식 냄새가 풍겼다. 빵 냄새, 고기 냄새, 소스 냄새. 루비 가든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에디는 머뭇머뭇 움직였다.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 구석자리로 갔다. 시거를 피우는 아버지에게로. 몸이 떨렸다. 아버지가 한밤중에 병실 창문에 몸을 내밀고 죽어가던 장면이 떠올랐다. 아버지, 에디가 불렀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했다. 에디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버지, 이제 모든 걸 알아요. 가슴이 메어 그는 칸막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가 가까이 있어서 얼굴에 난 수염과 시거 끄트머리가 보였다. 고단함이 묻어나는 눈밑에 처진 살, 굽은 코, 툭 튀어나온 관절뼈, 노동자다운 넓은 어깨가 보였다. 에디는 자기 팔을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던 당시의 아버지보다 늙었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그는 아버지보다 오래 살았다. 저는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미웠어요. 에디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가슴이 들먹이는 느낌이 들더니 뭔가 안에서 흘러넘쳤다. 아버지는 저를 때렸어요. 밀어냈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나요? 왜요? 그는 길고 고통스러운 한숨을 내뱉었다. 몰랐다고요.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삶도 몰랐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아버지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잖아요. 이제 놓아버릴래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우리 다 놓아버릴 수 있지요? 목소리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높아졌다가 이내 흐느낌으로 변했다. 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됐어요? 제 말 듣고 있어요? 그가 버럭 소리를 지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제 말 들리세요, 아버지? 에디가 몸을 바짝 붙였다. 아버지의 때 묻은 손이 보이자 그는 익숙한 말을 속삭였다. 이제 됐어요. 에디는 테이블을 두드리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드니 루비가 저쪽에 서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더니 옥빛 하늘로 사라졌다. 목요일 오전 11시. 에디의 장례 비용은 누가 냈을까? 친척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유언도 남기지 않았는데 그의 시신은 유품과 함께 시립 안치소에 있었다. 옷가지며 정식 직원 유니폼 셔츠, 양말, 구두, 모자, 결혼 반지, 담배 파이프 청소 도구도 보관되어 있었다. 결국 루비가든의 소유주인 벌록 씨가 비용을 지불했다. 그는 에디가 받을 봉급에서 비용을 계산했다. 나무로 제작한 관을 썼고 루비가든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장례식 장소로 정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하러 가야 했으니까. 장례 예배가 시작되기 몇 분 전 목사는 도밍게즈에게 목사실로 오라고 청했다. 도밍게즈는 짙은 파란색 재킷과 깨끗한 블랙진을 입고 있었다. 목사가 물었다. 고인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일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밍게즈는 침을 삼켰다. 목사 앞이라 몹시 불편했다. 그는 깍지를 띠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에디는 부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가 손가락에 깍지를 풀며 재빨리 덧붙였다. 물론 저는 부인을 만나보지 못했지만요. 네, 이것으로 세 번째 만남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만남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엄마 잘 계시고요. 소연이 인사말 뒤에 남기면서 오늘 녹음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Hello, grandmother. I'm here with my aunties and my mother at the Tops dormitory, and they asked me to give you a message. So, who are you? Ah, 나도 그 얘기하고 있어. I'm Soyeon, and I like to say that I hope you stay safe with grandfather, and I hope to see you soon this September. I'll be looking forward in meeting you. Bye. Bye.